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구과학2 이제 6차시 시간이고요. 원래는 오늘 EBS 강의를 올리려고 했는데 EBS에서 오늘 수업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교과서에는 잘 나와 있는데 EBS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교과서로 수업은 하는 건 아니니까 잘 맞지 않는 그런 범위라서 제가 직접 녹화를 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이제 지구 내부 구조의 지진파를 이용하여 지각 두께를 구하는 그런 수업인데요. 교과서 19페이지를 피면 되겠습니다. 교과서 19페이지.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번 시간에 배운 거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EBS 강사 선생님께서 잘 알려주셨겠지만 먼저 지진파라는 걸 배웠고 그 지진파에 P파랑 S파가 있었죠. 그리고 P파는 좀 더 빠르고 S파는 좀 더 느렸는데 이 P파랑 S파의 시간 차이를 나타내는 거를 PSC라고 배웠고 그 PSC를 이용해서 식으로 PSC를 이제 대입한다면 진원까지의 거리를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주시곡선에다가 PSC를 대입한다면 진앙까지의 거리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그 지진파를 계속 이용을 해서 뭔가를 더 해볼 건데요. 그게 바로 지각의 두께를 구하는 거고요. 이 수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먼저 지진파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진파. 자, 지진파라는 게 뭐냐? 지진파의 정의부터 얘기를 할게요. 이거는 간단합니다. 지진에 의해 전달되는 파동을 바로 지진파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과학에서는 정의가 되게 중요합니다. 뭐 지진파는 사실 용어 자체가 그 뜻이 명확히 담겨 있어서 어렵진 않은데 나중에 더 배우다 보면 어려운 용어들이 나와요. 근데 그럴 때 정의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괜히 그 용어 자체가 무슨 뜻인지를 몰라서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과학을 공부할 때는 이 정의에 대해서 확실히 하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어서 지진파는 속도가 달라요. 이제 P파, S파 이런 걸로 다른 게 아니라 같은 P파라더라도 속도가 다르게 됩니다. 왜 속도가 다르냐면 내질의 밀도에 따라서 속도가 다른데요. 주로 밀도가 높을수록 지진파의 속도는 어떻게 될 것 같나요? 빨라질 것 같나요? 느려질 것 같나요? 뭐 잘 모르겠죠? 밀도가 높을수록 지진파의 속도는 빨라집니다. 빨라져요. 자, 그래서 우리 지구를 보면은 표면을 1번이라고 하고 안쪽을 2번이라고 했을 때 지구의 어느 부분이 밀도가 더 높습니까? 표면보다는 안쪽이 밀도가 더 높죠. 그거는 지구의 진화 과정을 우리가 배울 때 잘 나왔었는데 철과 니켈은 그 마그마 바다 상태에서 철과 니켈은 아래쪽으로 지구 아래쪽으로 가라앉고 상대적으로 규소랑 산소는 지구 표면 쪽으로 떠올랐었죠. 그렇게 분화가 되면서 그대로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지구 안쪽으로 갈수록 밀도가 높게 되는 건데 이에 따라서 지진파는 지구 안쪽으로 갈수록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고요.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오늘 구하고자 하는 지각 두께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하면 지각의 두께를 구할 수 있다.
어떻게 구하느냐? How? 직접파와 임계굴절파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자, 벌써 시작부터 어려운 용어가 나왔죠. 직접파랑 임계굴절파. 이거에 대해서 또 정의를 얘기해주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직접파란 무엇이냐? 지각을 통과하여 가까운 경로로 전파되는 것이 바로 직접파고요. 그러면 임계굴절파란 무엇이냐? 아까 말했듯이 지진파는 밀도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져요. 근데 그 속도가 다른 물질을 만나면, 내질이라고 합시다. 속도가 달라지는 내질을 만나면 굴절을 하는데요. 이때 굴절각이 90도인 파를 임계굴절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글로만 설명을 하면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한번 그림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 땅이 있습니다. 땅이 있고 관측소가 있어요. 관측소. 그리고 여기에서 지진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 지진은 땅의 모든 방향으로 지진파를 방출을 할 거예요. 그 중에서 이 지각을 따라서, 표면을 따라서 관측소까지 오게 되는 것을 바로 직접파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부는 아래로 이제 파동이 방출할 텐데, 아래로 가다 보면 지각을 지나 멘틀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파는 지각보다 밀도가 더 큰 매질을 만나기 때문에 속도가 달라져요. 밀도가 더 크니까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러면 굴절을 하는데, 그때 90도로 굴절을 하게 되는 파를 임계굴절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속도가 빨라지면서 굴절하는 그 현상을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더 그림을 그려서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아스팔트와 모래가 있습니다. 여기는 모래로 되어 있고 여기는 아스팔트로 되어 있어요. 이럴 때 제가 장난감 차를 굴립니다. 이쪽 방향으로 굴려요. 굴리면은 드르르르 가서 이 모래로 들어가겠죠? 들어가는데 이 모래로 들어가려는 순간에 바퀴를 잘 보면, 제가 검게 칠한 바퀴는 이미 모래에 들어왔고요. 나머지 세 바퀴는 아직 아스팔트에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속도는 아스팔트를 굴릴 때가 더 빠르고 모래에서는 좀 느려지죠. 바퀴가 잘 못 돌아가니까. 그러면 이 바퀴는 제대로 못 도는데 나머지 세 개 바퀴가 빠르게 돌아요. 얘는 이렇게 가려 하는데 얘가 덜 가면 얘는 이렇게 빙글 회전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계속 쭉 진행하던 이 차가 모래에 들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굴절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모래에서 아스팔트로 간다고 치면은, 여기가 모래고 여기가 아스팔트라고 치고, 아까처럼
장난감 차를 굴려요. 그러면 이쪽 바퀴만 지금 아스팔트로 들어왔죠. 그럼 얘는 빨리 가려고 하고 이 바퀴는 빨리 가려고 하고 나머지 3개 바퀴는 천천히 가려고 해요. 그럼 얘는 이쪽 방향으로 몸이 틀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던 장난감 차가 아스팔트로 들어와서는 이쪽으로 굴절해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이걸 이용을 한다면 지각에서 멘틀로 입사하는 지진파는 어느 방향으로 굴절을 하게 될지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요. 느리던 애가 빨라지니까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가야겠지만 이것보다는 이쪽으로 굴절해서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되죠? 그렇죠? 자, 근데 이제 특정한 각도로 입사를 하게 되면 굴절각이 지금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법선이고 이렇게 입사를 할 때 법선에 대한 각도가 입사각이죠. 그리고 굴절을 했을 때 여기랑 법선에 대한 각이 굴절각이 될 거고요. 근데 특정한 각도로 입사를 하게 되면 이 굴절각이 90도가 될 수가 있어요. 즉 특정하게 입사를 하면 이렇게 지각과 멘틀의 경계를 따라서 이동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요. 이런 걸 보고 임계굴절파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진행하는 파는 이게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개가 계속 한번 빵 하고 파동이 가는 게 아니라 한 번 하면 무수히 많은 파동이 진행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일부가, 그러니까 이렇게 입사하는 여러 파동이 임계굴절파가 돼서 이동을 하고요. 이 임계굴절파도 일부는 들어가자마자 다시 빠져나올 수 있고, 좀 진행하다가 빠져나오기도 하고, 더 진행하다가 빠져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보면 이 관측소에서는 직접파랑 이 임계굴절파 두 개를 관측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이용하면 지각의 두께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떻게 구하는지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직접파랑 임계굴절파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우리가 지각의 두께를 구하려고 해요. 그리고 직접파랑 임계굴절파에 대해서 배웠죠. 그러면 그걸 제대로 한번 좀 더 크게 그려보면 아까처럼 여기 관측소가 있고요. 지진 발생 지점이 있어요. 그리고 지진 발생 지점으로부터 관측소까지의 거리를 L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직접파는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임계굴절파는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때 지각을 통과하는 이 지진파의 속도는 V1이라고 얘기를 하고, 멘틀과 지각의 경계로 진행하는 파는 멘틀에서의 진행 속도인 V2로 진행을 한다고 해볼게요. 자, 이때 이 관측소의 위치가 임계굴절파랑 직접파를 동시에 관측하는 위치에 있다면 우리는 지각의 두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어떤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이랑 B라는 사람이 있고, 둘 다 어떠한 목적지를 가야 합니다.
그때 A라는 사람은 4km/h의 속도로 걸어갈 거고 B는 난 걸어가지 않을 거야. 나는 차를 타고 갈 거야 하면서 주차장에 있는 차까지 4km/h의 속력으로 갔다가 차를 타고 50km/h의 속력으로 목적지를 간대요. 그러면은 이 목적지가 어느 정도의 거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두 사람의 도착 시간은 달라질 수 있겠죠. 목적지가 가까운 데 있다면 굳이 차까지 가서 차로 가기보다는 그냥 걸어가는 사람이 더 빨리 도착을 할 거고, 목적지가 멀리 있다, 뭐 저기 천안이 아니라 아산에 있다, 목적지가 아산이라 하면 그냥 걸어가는 사람보다는 내가 주차장까지 가서 차를 끌고 아산으로 가는 게 훨씬 빨리 도착을 하겠죠. 그런데 어떠한 특정한 지점에서는 걸어가는 사람이랑 걸어서 주차장까지 갔다가 차로 이동하는 사람이랑 동시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렇죠? 그 위치를 이제 우리가 지진도 똑같은데 이 직접파랑 이 차를 타는 것처럼 주차장 가서 임계굴절파를 타고 가고 주차를 시키고 다시 내려서 걸어가는 이러한 상황처럼 둘이 똑같은 시간에 도착하는 곳을 안다면 우리는 지각의 두께, 이 두께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거를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를 지우고요. 오늘따라 뭔가 더 의식의 흐름대로 수업을 하는 것 같은데, 자, 아무튼 먼저 우리가 이 두 개의 시간을 비교를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도착하는 시간을 이용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직접파 도착 시간 이걸 구하고 또 임계굴절파의 도착 시간을 구해 볼 거예요. 얘는 그러면 어떻게 나오느냐? 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로 나타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직접파는 지금 속력이 V1이고, 그리고 얘가 여기까지 가는 거리는 L로 쉽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건 쉬운데 이제 임계굴절파가 문제죠. 임계굴절파의 도착 시간은 어떻게 나타내느냐? 먼저 V1의 속력으로 이만큼 갈 거고요. 그 다음 V2의 속력으로 이만큼 갈 거고, 그리고 V1의 속력으로 이만큼 갈 겁니다. 그러면 이만큼이 얼마냐를 구해야 하는데, 보세요. 자, 제가 임계굴절파는 특정한 값으로 입사하는 때 이제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게 입사각이 될 거고, 여기는 막곡지각으로서 똑같이 세타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여기는 지각의 두께인 d가 될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이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여기를 x라고 넣었을 때 이 세타 dx의 삼각함수 관계 알 수 있죠? 빗변과 밑변이죠, 지금 삼각형에. 그러면 빗변과 밑변 삼각함수 바로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x분의 d니까 x는 코사인 세타분의 d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는 x가 아니라 코사인 세타분의 d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코사인 세타분의 d가 됩니다. 얘는 임계굴절해서 임계굴절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거리를 갈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이 지각의 두께가 여기로 가면서 변화하는 게 아니라면 똑같은 거리를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여기의 거리를 구하고 싶은데 여기의 거리는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이 전체 L에서 이 양쪽 거리를 빼주면 이 거리가 나오죠. 그러면 여기를 한번 구해봅시다. 똑같이 삼각함수로 구할 건데요.
이번엔 밑변과 높이가 걸려있죠. 여기 똑같이 아까처럼 x라고 놓는다면 밑변과 높이를 이용하는 삼각함수 뭐였죠? 그래요. 바로 탄젠트 세타는 d분의 x가 되기 때문에 x는 d 탄젠트 세타가 되겠다. 여기는 d 탄젠트 세타고요. 여기도 똑같이 d 탄젠트 세타가 될 거고요. 그렇다면 여기는 L-2D 탄젠트 세타가 되겠죠. 자, 되게 이렇게 쓰니까 어려워 보이긴 한데 하나하나 하니까 그렇게 막 어렵진 않죠. 문자 자체가 이제 숫자가 아니라 이런 알파벳으로 나와서 어려운 건데 괜찮습니다. 자, 이 내용이 19페이지에 그 그림으로 똑같이 나와 있고요. 거기서 봤을 때 파란 선이랑 빨간 선이 있고, 파란 선이 직접파를 나타내는 선이고 그 빨간 선이 임계굴절파를 나타내는 선이 되는 겁니다. 그게 어느 한 점에서 교차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임계굴절파와 직접파가 동시에 도착하는 거리를 우리는 교차거리라고 얘기를 해요. 교차거리. 이거는 교과서에 안 나와 있으니까 필기를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직접파와 임계굴절파가 동시에 도착하는 거리.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이 L이 교차거리에 해당을 하겠죠. 교차거리 적어 넣으시고요. 자, 그래서 임계굴절파의 도착 시간은 이걸 다 시간으로 나타내주면 돼요. 아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였죠. 여기는 그럼 V1의 속도로 이만큼의 거리를 가는 거니까 V1분의 코사인 세타분의 D고요. 여기는 V2라는 속력으로 이만큼의 거리를 가겠죠. L-2D 탄젠트 세타 이렇게 되겠고,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아까랑 같은 값이 나올 겁니다. V1분의 코사인 세타분의 D. 이게 이쪽 가는데 걸리는 시간, 이게 이만큼 가는데 걸리는 시간, 이게 이만큼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이게 두 개가 똑같으니까 좀 간단히 해주면 V1분의, 그리고 이 코사인 세타도 분모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V1 코사인 세타분의 2D가 될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V2분의 L-2D 탄젠트 세타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V1분의 L과 여기 나온 식이 두 개가 같다고 놓는다면 우리는 D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같다고 놔보면 직접파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 V1분의 L 이코르 아까 임계굴절파가 도착하는 시간 V1 코사인 세타 분의 2D 더하기 V2 L-2D 탄젠트 세타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정리를 하게 되면 쭈루루룩 정리를 하게 되면 가볍게 알 수 있는 식을 얻어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 정리를 다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거 뭐 정리하는 거 임용고시 문제에도 안 나오고요. 뭐 수능에 당연히 안 나오고요. 뭐 제가 지금 제 친구들 다 지구과학 교사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한테 야, 너 이거 알아? 하고 물어보면 모릅니다. 그만큼 좀 복잡한 그 유도식이 나오는데
궁금하다면 제가 알려드릴 수는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일단은 넘어갈게요.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넘어가고,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게 되면 D는 하고 쉽게 나와요. 2분의 L 루트 V2 플러스 V1 그리고 V2 마이너스 V1 이렇게. 지각의 두께 D는 2분의 교차거리 곱하기 루트 이 멘틀에서의 전파 속도 더하기 지각에서의 전파 속도 그리고 V2 아까 멘틀에서의 전파 속도에서 지각의 전파 속도를 뺀 값으로 나올 수 있다. 이 내용이 19페이지 아래에 간단하게 나와 있고요. 거기 D는 2분의 L 루트 V2 플러스 V1분의 V2 마이너스 V1에 대해서 기억할 수 있게 표시를 동그라미를 치시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왜 배우느냐? 어디다 써먹을 수 있냐면 우리가 땅을 파보지 않아도 지각의 두께를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이런 거 지진파의 전파 속도는 다 이렇게 지진파를 관측을 하면 알 수가 있고요. 또 교차거리는 일부러 이렇게 인공지진을 내서 관측소를 여러 개 세워놓고 이 지진파, 직접파랑 임계굴절파가 동시에 도달하는 위치에 있는 관측소를 선택을 한다면 이 교차거리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굳이 여기까지 땅을 파보지 않더라도 인공지진을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그 지점의 지각의 두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각의 두께를 알아서 뭐 하느냐? 이제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물질을 굳이 파보지 않아도 아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고요. 아무튼 금전적으로 어느 정도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니까 배워둬서 나쁠 거는 없지 않을까, 이런 진로로 간다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이걸 이용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그것만 풀고 마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나와요. 어느 지점에서 지진이 발생했다. 그때 직접파의 속도는 6km/s고 임계굴절파의 속도는 10km/s다. 그리고 이때 교차거리는 120km다. 그러면 지각의 두께는 얼마냐?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 이대로 대입만 하면 돼요. 자, D는 2분의 120 루트 16분의 4가 될 거고요. 계산하면 60 루트 4분의 1일 거고, 이거는 60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결국 지각의 두께는 30km가 된다는 걸 얻어낼 수가 있죠. 자, 지금 이제 2학년도 강좌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구과학 원도 막 찍느라 약간 정신이 없었는데 잘 수업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다음 시간은 또 EBS 강좌를 올리도록 할 테니까 잘 들어주시고, 아무튼 오늘 수업도 고생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